네, 반갑습니다. 예, 2016년 지방직 9급. 첫 번째,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일반 재산의 대부 계약 말하는 거죠. 행정 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뭐 국유재산법이든 아니면 공유재산법이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말하는 것이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가학상 공물, 공법 관계에 해당하며 일반재산은 가학상 사물, 사법 관계에 해당하고 일반재산 매각도 되는데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아니고 대부 얘기하는 거죠. 매매계약 아니고 대부계약, 매매계약 전부 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지방재정법 2번 조심하시고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가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구법도 신법도 둘 다 국유재산법이었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구법은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신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 전자가 1976년, 후자가 2005년입니다. 그래서 76년 전까지 2005년 전까지는 대부계약, 사법상 계약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준용 규정이 있었습니다. 준용 규정대로만 그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지방재정법 당시에는 준용 규정이 있으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976년도에 국유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준용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국유재산과 균형을 맞춰서 특허로 처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상 계약으로 봤던 판례는 국유재산 쪽에만 존재했었다. 1976년 전에. 그 다음 공유재산 쪽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 판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에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다. 우리가 세 가지 보통 얘기하고요. 고가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실보상 청구 세 가지가 학설은 그것을 공권으로 보고 당사소송으로 보고 판례는 그것을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보고 하는 것이 경향이고 원칙인 게 맞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는 결과 부분이 원인 부분도 공권력 행사고 그 다음에 이건 법률로 편입시켰어요. 법률로 편입시켰는데 법률이든 아니면은 법규명령이든 둘 다 공권력 행사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공권력 행사 맞는 거고요. 원인, 그 다음 결과 부분이 지금 하천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하천법 자체는 아니었었고요.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법률이 따로 있었어요. 그쪽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법 결과 부분도 하천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보상청구권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공법이니까 공법상 권리로 보고 당사소송으로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협의취득인지가 안 나왔죠. 그 이유는 16조에 있는 사업인정 이전의 협의취득이든 26조에 있는 사업인정 이후의 협의취득이든 우리 판례는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학설에 따르게 되면 16조는 사법상 계약, 26조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행정법의 조립법 말하는 거죠. 일반 원칙.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요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주장될 수 있다. 특별히 뭐 아닌 경우 어떡할 건데, 그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인정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리이익은 우선 기본적으로 정신적, 관념적인 어떤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처리행위에 따른 처리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리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뭐냐면 유인된 신뢰만이 보호될 수 있다. 이건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유인된 신뢰의 반대말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 기회를 스스로 활용을 하다가 발생하는 위험, 즉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법의 기초에서 그 기회를 스스로 활용을 하다가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스스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이게 반대말입니다. 하지만 유인된 신뢰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에 있어서 보호가치는 신뢰 부분입니다. 유인된 신뢰, 보호가치 부분이죠. 보호가치 부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처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라는 판례가 워낙에 많죠. 아니라는 판례가. 형식적인 조직법상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법상 문제. 조직법상 그 권한 분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보라고 했어요? 왜 그런 언동을 하게 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언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게 되고 자기 담당 공무원, 담당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나온 언동이라고 하게 되면 신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 표현 기억하라고 했죠.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신뢰 가능성의 실질. 그러니까 한 번은 고민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표현으로 그냥 기억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바로 결론 나오는 거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신뢰보원칙이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서 신 부분이고 이번엔 자입니다. 비평신자.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자기구속원칙 얘기하는 거죠. 재량행위여야 된다. 동정의 사안이어야 된다. 차별이 발생했어야 된다. 선행 관행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선례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가정적 선례, 즉 예기 관행을 인정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테고 선례가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정적 관행, 과연 재량 규칙을 근거로 해서 한 번의 선례만 가지고도 자기구속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관행이 있어요. 되풀이돼 반복된 관행이 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완벽한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3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구속적 계획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요거 다 기억해야 돼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때 판례가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고요. 처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 중에 보충성의 요건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그리고 보충성 다 충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충족이 되는 것이고 이건 어느 사건이었어요? 대표 선수는 1994년도 서울대학교 주요 입학 요강이었었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였었습니다. 이런 법리가 적용된 상황들. 도시계획구역, 우리가 도시계획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선은 기본계획은 기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되는 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은 없다. 물론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지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일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해놓고 나서 3개 예외가 있었고요.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도시계획 위반권자에 대한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절차는 따로 있는데 이게 3가지 예외 상황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고요. 구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기본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기본계획 맞는 겁니다.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구속력밖에 없는 수준일 것이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구속적 계획이고 행정처분이 맞다. 계획처분이 맞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왜 무효가 되는지 기억을 잘 해놓으라고 했죠. 왜 무효가 되는 것이냐? 양립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행계획, 후행계획 있다라고 했을 때 선행계획을 폐지, 즉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선행계획은 그냥 존치되는 겁니다. 그럼 선행계획이 존치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후행계획은 나와봐야 무효입니다. 나와봐야 무효인 거죠. 양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서 핵심은 폐지권 없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폐지권이 없다. 선행계획에 폐지권이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 이게 살짝 좀 들어갔던 문제인 것 같은데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안 한 거죠. 입법 부작위입니다. 입법 부작위. 근데 저 행정입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그러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작위, 불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공권력 행사, 법규명령이면 공권력 행사라고 했죠. 행정규칙이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법규명령이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왔을 거야. 공권력의 불행사 맞습니다. 그런데 처분에 대한 불행사는 아닌 거죠. 처분에 대한 불행사 아닌 겁니다. 공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처분인 것과 처분이 아닌 것과 나눠진다라고 했죠. 하위 행정 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보는 순간 각 나왔죠. 우선은 이건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위임명령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집행명령 말하는 거예요. 집행명령. 그래서 집행명령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법률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행명령이 안 만들어지면 시행이 안 돼요. 시행이 안 되죠. 시행하는 기준, 방법 이런 게 제시가 안 돼 있잖아. 상위 법령에 명적인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 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게 맞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정 없이도 상위 법령만 갖고도 집행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집행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집행명령을 말하는 건 맞아요. 집행명령을 말하는 건 맞는데 집행명령이 없어도 상위법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위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행정입법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의무가 인정돼서 저 부작위가 위법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없으면 법률이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법률이 시행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위임을 그냥 깔아 놓은 거예요. 위임을. 이런 경우에는 위법성 인정이 안 되고요. 위법성 인정이 안 되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저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 위법 맞지요? 위헌 위법이 맞는데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송으로서 부작위 합파행송 제기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뭘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행정입법도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하고, 그 다음 공권력 행사는 맞으니까 헌법소원 심판도 가능합니다. 뭐만 안 되는 거야? 부작위 위법 확인성만 안 되는 것이지 헌법소원 심판이라거나 국가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법이라면. 이렇게 돼서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명령에 위임명령 전제하는 겁니다. 법규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수권상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 한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리는 거, 수권상 한계 쪽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되는 것이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 위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재정상한계죠. 재정상한계. 그럼 이제 재정을 할 때 그때는 위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권상 한계 쪽에서는 위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상 한계 쪽에서는 위임 표시 안 해도 된다. 이게 결론이었었죠.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행정입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입법이 있었어요. 법률 위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입법을 안 하고 있죠.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치국가 원리,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중에 법률적합성, 법률적합성이 행정 영역에 들어오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법치국가와 법치행정은 그냥 하나로 보면 되고 권력분립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죠. 물론 권력분립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산발이가 되는 것은 맞는 얘기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법률에서 말이에요. 법률에서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부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입법부는 할 만큼 한 거고 법 제정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집행, 행정부가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게 아무리 행정입법이어도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법 집행이라고요. 법 집행.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는 거잖아. 그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 규정이 있는 법률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입법이라는 외형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 집행에 또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면 권력분립 맞잖아요. 권력분립, 그렇죠? 법 제정, 법 집행, 법 적용 이렇게 해서 입법, 행정, 사법, 행정 이 부분에서 법 집행 이것도 법률에서 위임 줬으니까 그걸 집행해서 행정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행해서 행정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권력분립 원칙 얘기 맞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법률에서 위임을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법률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상위법 위반 행위라고요. 상위법 위반 행위라고 하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리도 역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시행규칙이 아니라 고시에다가 위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 이렇게 재정 주체만 지정을 해서 위임을 했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게 맞죠.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으니까 고시 쪽에는 위임이 없는 거잖아. 위임도 없이 지금 법규적 사항을 만든 거잖아. 그 법규적 사항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 그렇게 봐도 딱 맞긴 한데 이 부분에서 지금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굳이 찾는다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법규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라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뭐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맞는 거잖아. 형식은 고시고 내용은 법규적 사항이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규법규는 맞아요. 행규법규 그 자체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위임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법령보충적 규칙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법령보충적 규칙이 바로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행규법규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다. 법령보충 규칙까지 넘어가야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강학상 인가. 아이고. 나한테 왜 이래.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커피가 없어서 믹스를 탔어요. 믹스를 탔는데 컵이 새네요. 이거 오늘 어쩌자. 오늘 수업 많은데. 네. 강학상 인가입니다. 강학상 인가. 강학상 인가라는 것은 제3자를 위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행정이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행정이는 특허, 그죠? 제3자를 대신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행정이는 대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고, 예, 법령특강이래. 법적성질특강, 예, 소독력 특강에서 했던 얘기들이죠. 예, 재단법인 정광변경 허가, 뭐 이거야. 예, 병리법인에 대한 정광변경 허가는 그거 대표적인 인가 아니겠습니까? 보충적 행위로서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 맞는 거고요.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 이 설립 인가는 종래에는 인가로 받다가 지금은 인가 플러스 특허 또는 특허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예, 공법인을 설립시킵니다. 공법상 사단법인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시키게 되고 저 조합이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계획처분을 반려하는 행정청이 돼버립니다. 건축물 준공검사는 뭐라고 본다고 했어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이름은 사용승인, 사용허가, 뭐 여러가지 이름을 쓰죠. 사용검사 뭐 다 쓰는데 예, 요거는 확인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제출된 그 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인가가 맞다고 했죠. 인가가. 여기서 앞에 조합이라는 말을 넣어줬잖아. 그죠? 조합이란 말이 빠지면 특허죠. 조합이 표현이 안 돼 있으면 특허죠.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되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이니까 인가죠. 조합이니까 인가. 그러면 경리을. 꽉 눌러야 되는구나. 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말로 행정지도를 하면은 돼요. 예,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된다. 서면교부 요청권이죠. 서면교부 요청권. 행정지도는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서면으로 해달라. 그럼 서면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48조에 나와 있고 이 서면교부 요청권은 바로 뒤에 49조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말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음에 50조에 뭐 있어요? 행정지도 따위지만 말 안 들어도 되는 것이지만 또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그게 50조죠.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번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절차법 제19조 말하는 거죠. 19조에는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이거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입니다. 20조에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이거는 공통처분 절차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는 신청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리기간 설정해서 공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기간에 또 안 하면 신속처리 요청권이 또 인정됩니다. 신속처리 요청권. 그러나 그 신속처리 요청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해서 그 부작이나 거부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다야. 그냥 빨리 해주세요.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굳이 안 그래도 내가 가서 빨리 해달라고 말하는데 써 있는 것 뿐이에요.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저기서 정해놓은 처리기간이 경과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작의 성립 요건으로서 상당 기간의 경과가 인정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법률상 의무와 함께 결합해서 부작의 위법성을 인정시키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경과의 판단의 기준이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바로 상당한 기간 경과를 인정하고 부작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알아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행정법 문제가 아니라 계속 국어 문제. 저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거는 그러면 전자공청회는 오프라인 공청회를 못할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전자공청회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할 수 없을 때만 불가피하게 한다, 그 말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때는 오프라인 공청회가 실시가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럼 틀린 거잖아. 병행해야 되는 거니까. 청문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회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한다면, 청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보통 공개 안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판하고 비교해서 공개, 비공개, 비공개, 공개, 공개, 비공개, 비공개, 공개 비교해 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종전 이름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었었다고 했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옛날에는 공공기관만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름이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 말은 공공기관 플러스 알파 안에 누구도 들어가? 사인도 들어가죠. 사인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여기 단체 소송 하나 들어가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송이 지금 단체 소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이건 뭐예요? 먼저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전치 절차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소송처럼 그냥 소장 접수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별도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소송 참가 결정을 한다라거나 소변경 결정을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입니다.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 법원에 의한 결정이고요. 재판 작용 중에 하나죠. 허가 결정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한다. 허가를 받으라고 했지?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법원이 허가를 안 내주네. 그래 버리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뭐 집행정지에다가 우리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요, 즉시항고 방법으로 우리가 불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합니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을 한다. 아까 그 생각만 해도 바로 나오죠. 이건 좀 뭔가 어폐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인이랑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인이랑 싸우는데 행정소송을 적용해라? 이거 어처구니 없잖아. 그치? 그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이 부분은 아예 명시해 놨어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이건 소비자기본법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 단체 회원수 몇 명이 된다고 했어요? 1000명이라고 해요. 1000명. 1000명. 100명은 5분이면 뭐예요? 5분이면. 1000명 정도 돼야지 단체 느낌 난다. 아, 10번 누르면 되는구나.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효입니다. 시효라고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가 있겠죠. 취득시효.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가 있겠죠. 소멸시효. 시효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권리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잃게 되거나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런 게 인정되는 거야? 법적 안정성이죠.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게 시효제도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 이거는 시효 취득이죠. 취득시효 245조에 썼습니다. 245조. 남의 땅 위에서 20년간 철저히 잠을 잘 자주면, 누가 와서 뭐라고만 안 하면 그 땅 내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자면 됩니다.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몇 개 없겠지 뭐. 그런데 245조에서 20년간 가만히 있으면 평온 공연하게 여기서 들어누워 있으면 잘 거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인 간의 어떤 이해 조절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재산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사물입니다. 사법관계, 행정재산, 공물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공물이 소멸되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었을 때만 비로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국가재정법상 이거는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재정법도 지방재정법도 둘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5년보다 짧은 기간이어야만 한다라고 했죠. 민법상 10년. 민법엔 10년이죠.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 5년보다 짧은 기간이어야 되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 채무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건 있잖아요. 이건 뭐 다돼. 다돼. 뭐가 다 되냐면 5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이 5년이 국가 쪽이든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쪽이든 둘 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다 5년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국가 쪽의 권리든 아니면 사인 쪽의 권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 쪽에서의 채권, 그 다음에 국민 쪽에서, 사인 쪽에서의 채권, 누구의 권리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국가 등하고 사인의 권리 양쪽 다 5년입니다. 양쪽 다 5년. 국가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돈, 권리, 내가 국가한테 받을 수 있는 돈, 권리 양쪽 다 5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전부 다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기 때문에 공권, 사권 다 인정되고, 공권, 사권 다 그냥 다 5년이에요. 다 5년. 다 되죠.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 처분은 미흡한 처분이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국가 쪽의 권리죠. 지금 국가 쪽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근데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국가는 나한테 과세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권도 없는 놈이 납세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둘 중에 한쪽만 걸려도 무효입니다. 둘 중에 한쪽만 걸려도 무효죠. 과세권 없다, 이것만 갖고도 무효고요. 내한테 납세 의무가 없다, 그것만 갖고도 무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 얘기는 과세권과 납세 의무는 모두 자동 소멸입니다. 자동 소멸이고 무효입니다. 무효.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추후에 취소가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 고지 중단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 중단.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권리를 가졌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5년 갈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나한테 세금을 방금 못 부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나한테 야 세금 내라고 고지를 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5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5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가 있었고 소멸시효가 뒤로 밀린 겁니다. 뒤로 밀린 건데 여기서 그걸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기억을 하시냐면 이 취소를 통해서 제거되는 것은 부가처분의 효력이 제거되는 것이지 저 고지 효력의 효력이 제거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 제거에 대한 문제하고 소멸시효의 효력 제거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개다. 트랙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취소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소멸시효 쪽에 시효제도 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길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 거 익숙해져야죠. 저도 지금 이거 딱 며칠 3, 4일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전한다고 지금 계속 밤새 짐 쌌거든. 밤새 사람들 인사도 해야 되지만 뭐 그러면 이게 부담된다. 이 세 줄이 이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안 해요. 이걸 계속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긴 거 봤을 때 왔니? 그냥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이 긴 거 안 보고 한 2, 3일만 지나잖아요. 2, 3일만 지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절대 공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공매죠. 공매, 독촉압력 공매 청산, 공매, 대리대리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맞지요. 대리니까 형성적 행정이 맞고요.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경락자 얘기하는 거죠.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공매처분이 나오게 되면 납세자가 불복할 소송의 이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매 취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경락자가 그에 불복할 수 있는 소송의 이익이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공매의 법적 효과는 사법상 계약의 체결이다. 공매의 법적 효과는 사법상 계약의 체결이니까 이 사법상 계약 쪽에서는요 납세자가 지금 양도인이 돼버리는 거잖아. 납세자에게 침익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수인 쪽 경락자 쪽에는 수익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만 양쪽 다 사실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맞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여기서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 입법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축법도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허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겠다.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맞지요.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의 처분 절차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공매 결정은 내부 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절차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 공매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잖아요. 그렇죠? 내용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중대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중대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이게 포인트죠. 여기에 있는 기간 얘기하는 것은요. 기한까지. 이건 처음에 부가처분할 때 기한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뭐예요? 철거 명령할 때 기한 얘기하는 거죠. 철거 명령할 때. 언제까지 철거하라. 그 기간 지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한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계고죠. 계고, 부가가 목적이 아니라 계고가 목적인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습니다.
계고를 해가지고 당신이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당내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그죠? 간접적 강제수단 제재력의 행사입니다. 직접적 강제수단 집행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했죠. 자진 이행 유도가 목적이다. 동일 상태 실현이 목적이 아니다.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이거 원래 반복 부과가 특징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반복 부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과 처분 앞에 반드시 계고도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가 같이 붙어줘야 되는 거라고 했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건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 아니에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게 만약 처벌이면 이중처벌 금지 맞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고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A는 버스 운송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받았던 면허는 뭐가 되겠어요? 버스 면허 특허, 그 특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 전부 특허. 사람 태우고 돈 받는 거 다 특허.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갈 범상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함으로써 얘하고 지금 경업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기존업자가 받았던 게 뭐냐 보시면 되는 건데, 기존업자가 받았던 게 지금 특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업자의 권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권리를 설정해 줬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B라는 사람이 학교법인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고요. 그러면 이건 기본행위. 그 다음엔 관할관청. 관할관청은 보통 교육감이 되는 것이고, 권한 위임이 있으면 교육장이 될 수도 있겠죠. 선임된 B가 자기에 대한 관할청에 교육감이라고 치고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얘가 뭐예요? 상대방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B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게 인가죠. 따라서 그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처음에 받을 때 우리는 한 달 동안 회원은 50명입니다. 50명이고 이제 돌 때는 라운딩 할 때 뭐 여유 있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5억 받았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회원 다 모집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모아야겠다. 돈 되네. 그래갖고 사람이 5천 명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 똑같이 돌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이렇게 들고 클럽 이렇게 끼고, 난 언제 쳐요? 내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어떻게 해? 돈, 그치? 회원 모집 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에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당연히 있지요. 낸 돈이 있는데. 그 다음, 재단법인 수녀원 D는 재단법인입니다. 수녀원, 재단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수녀원, 재단법인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 목적을 택지 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에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환경상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양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양쪽으로. 그래서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산상의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이건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환경상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누구의 이익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해요? 수녀원. 나의 밑에다 쓰자. 수녀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그 다음에 수녀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수녀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고 적격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 수녀들이 여기서 조선시설, 고려시설도 아니고 조선시설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진정단체송입니다. 진정단체송이고 그 중에서 이기적 단체송이죠.
일반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타적 단체송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기적 단체송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에 해당을 하겠죠. 민중소송. 물론 저거 처분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허죠. 그러니까 처분이기 때문에 민중소송적 항고소송이 되겠죠. 얘 객관소송입니다. 얘 객관소송.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면 진정단체 소송이니까 이건 객관적 소송이 되는 건데, 객관적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45조에서 개별법상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개별법상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 불가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수녀원. 수녀원 자신이 숨을 쉴 수가 없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공사할래?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부진정단체송입니다. 부진정단체 소송은 그냥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부진정단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건 주관적 소송이죠.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수녀원은 숨을 못 쉬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수녀원 숨을 못 쉬는데 수녀원에게는 애당초 환경상 이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거는 그냥 법상 존재하는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건 뭐였어요? 청정지역에서 딸기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딸기잼 만드는 수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수녀원인데, 이 딸기 수녀원이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저렇게 들어와 버리면 누가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이라고 보고 누가 우리 딸기잼을 사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주관적 소송이죠. 그런데 이거는 애당초 얘한테 환경상 이익이라는 게 없는 거고, 하지만 쟤도 법인이니까 재산권 주체가 맞고 재산상 이익은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당연히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되잖아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녀를 주장하면 객관적 소송, 법정 근거가 따로 없었다. 두 번째, 환경상 이익을 수녀원 쪽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얘는 환경상 이익의 향수 주체가 애당초 아니다. 그 다음 재산상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었다. 결국 각하. 이렇게 됐던 사건입니다. 문제는 3개, 어느 쪽이든 치고 나올 수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쪽에 문제 전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